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 행복 인생입니다. 오늘은 말 때문에 후회했던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꾹 참고 집에 돌아온 날, 속이 편하셨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슴 속에 뭔가 덩어리가 남아서 저녁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참았는데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할 말을 했다가는 관계가 틀어집니다. 참아도 문제, 말해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 다 합니다. 그런데도 미움받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말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내용이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품위 있게 말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는 7가지 말하기 지혜.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더 이상 말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평가는 빼고 사실만 담으십시오. 얼마 전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나간다고 합니다. 속이 상하셨던 어머니는 참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원래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지. 그 한마디 이후로 아들은 집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매일 TV만 본다며 한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항상 게으르고 무책임해.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예 대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판단을 말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가받는 순간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평가 언어와 서술 언어를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평가 언어로 말했을 때 너는 이기적이야. 당신은 무책임해. 상대방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며 즉각적인 방어와 공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서술 언어로 말했을 때 요즘 내가 약속 시간을 자주 안 지키는 것 같아. 내가 부탁한 일이 이번 주에 3번 미뤄졌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상대방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람은 의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평가받을 때 상처받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의견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해라는 말도 평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평가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그래서 대화가 끊기고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실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주말마다 골프 가는구나. 한 달에 4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맞지? 당신이 퇴근하면 보통 TV를 2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부탁한 전등, 교체는 지난주부터 안 하셨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좀 심했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사람을 드러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담긴 것도 쏟아진다. 판단하는 말은 그릇을 깨뜨립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릇을 지킵니다. 사실만 말해도 할 말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너는 원래 그래 대신 이번 주에 약속을 2번 안 지켰어. 당신은 게으르다 대신 지난주 부탁한 일이 아직 안 되었네요.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상처가 아닌 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2번째, 강요하면 도망가고 부탁하면 다가옵니다. 한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간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댁을 먼저 와야지. 왜 안 와? 명절에 시댁 먼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이후로 며느리는 명절마다 핑계를 대고 아예 안 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퇴직 후 집에 계시는 남편에게 부인이 설거지를 부탁하려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왜 설거지 하나도 안 해?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그 이후로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2사례 모두 할 말을 한 건데 왜 관계만 나빠진 걸까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선택권을 빼앗기는 순간 강한 저항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실험에서 같은 부탁을 2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요구, 방식. 이걸 해야 합니다. 왜 안 해요? 62%가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걸 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83%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선택권을 주었느냐, 빼앗았느냐. 요구는 통제입니다. 요청은 존중입니다. 왜 안 와? 라는 말에는 당연히 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 안 해? 라는 말에는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강요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해? 그래서 오히려 안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청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도 들러줄 수 있을까? 얼굴 보고 싶구나. 설거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기꺼이 움직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으로 대하면 덕으로 돌아온다. 요구는 강요입니다. 요청은 덕입니다. 그리고 덕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해야 해, 대신 해줄 수 있을까? 왜 안 해? 대신 도와줄 수 있어. 이 작은 차이가 명령받는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존중받은 사람은
기꺼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옳은 말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됩니다. 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말의 끝은 위로로 닫으십시오. 한 남편의 사연입니다. 부인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태웠네. 맨날 이러니까 문제지. 부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남편과 대화를 최소화했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손자가 시험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개인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손자는 그 이후로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은 마음을 닫아버린 걸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마지막 문장이 관계의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되 끝맺음만 다르게 했을 때, 강한 어조로 끝맺었을 때, 맨날 이러니까 문제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상대방은 대화를 회피하고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끝맺었을 때,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있어. 상대방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내용은 같았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끝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또 태웠네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맨날 이러니까 문제지는 상대방을 무능하게 만드는 결론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까지는 관찰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는 상대방에게 희망을 빼앗는 심판입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또 태웠네. 괜찮아. 다음엔 타이머 맞춰보자.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다음 시험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지적은 했지만 희망은 남겨줍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도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끝은 관계의 문이다. 부드럽게 닫으면 다시 열리고 강하게 닫으면 영원히 잠긴다. 지적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부드럽게 닫아야 합니다. 말의 마지막은 상처가 아니라 위로여야 합니다. 맨날 그래, 대신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당연하지, 대신 괜찮아, 할 수 있어. 마지막 한 문장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비난이 아닌 격려가 됩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아들이 방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대화를 끊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와서 울먹이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회사 가지 말라고 했잖아. 부인은 그 후로 남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깨진 걸까요? 신경과학자 조지프 르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났거나 슬플 때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감정이 각성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했을 때 90% 이상이 조언을 거부했고, 오히려 조언자에게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진정된 후 같은 조언을 했을 때 70% 이상이 조언을 수용했고, 조언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말인데 타이밍만 달랐을 뿐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언제 말했는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입시에 떨어져 오는 아들에게 필요한 건 그러게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입니다. 회사에서 힘들어 우는 부인에게 필요한 건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정말 속상했겠어요 입니다. 조언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나서 며칠 후에 혹은 몇 주 후에 슬쩍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이야기 말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말도 때를 만나면 약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때를 고르는 것입니다. 울고 있을 때는 위로를, 진정되었을 때는 조언을,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의 모든 말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5번째, 넌 원래 그런 애야. 이 한마디가 관계를 끊습니다.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원래 성격이 급해. 너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지만 결국 시댁 방문을 끊어버렸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원래 게으른 애야. 너는 끈기가 없어. 아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아버지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런 말들이 관계를 끊어버린 걸까요?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고정 마인드셋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2가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너는 똑똑한 아이야. 너는 게으른 아이야. 아이들은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말하는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잘 풀었구나. 오늘은 공부를 안 했네. 아이들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람을 규정하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빼앗습니다. 너는 원래 성격이 급해라고 들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원래 게으른 애라고 들은 아이는 나는 원래 게으르니까 노력해도 소용없어라고 포기합니다. 성격이나 인간성을 평가하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행동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같아. 오늘 숙제를 안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행동만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 대신 요즘 그런 행동이 보여. 너는 게으른 애야. 대신 오늘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6번째는 무엇일까요? 6번째, 남의 봄과 내 봄은 계절이 다릅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성인이 된 딸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친구 은영이는 벌써 승진했던데 너는 왜 아직도 그 자리야? 딸은 어머니와의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형제 중 한 명에게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 자녀는 지금 형제와도 부모님과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비교하는 말이 왜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릴까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아 존중감이 크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2가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말. 다른 사람은 이미 했는데 너는? 내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자존감이 평균 40% 하락했고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교 없이 말했을 때 이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존감 변화 없이 오히려 도전 의욕이 생겼습니다. 비교는 격려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방을 부족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 친구는 승진했는데 라는 말 속에는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형은 잘하는데 라는 말 속에는 너는 형만 못하다는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비교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눈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관계를 포기합니다. 반대로 비교 없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지.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그걸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다. 남의 봄과 내 봄을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상대방의 계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대신 너는 내 속도대로. 형은 잘하는데 대신 너는 내 방식이 있어.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상처가 아닌 응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7번째, 과거는 교훈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한 남편의 사연입니다. 부인과 작은 일로 다투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잖아. 그때도 내 말 안 듣더니 또 그러네. 부인은 그 이후로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그때 사고 치고 또 대학 때도 문제 일으키고 아들은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이
왜 관계를 파괴할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부정성 편향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언급하면 현재의 노력이 완전히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 너 예전에도 똑같이 실수했잖아. 또 그러네. 항상 그랬어. 사람들은 노력할 의욕을 완전히 잃었고, 나는 절대 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만 이야기했을 때, 이번 일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다시 도전할 의욕이 생겼고, 실제로 개선율이 65% 높았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순간, 현재의 노력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희망을 빼앗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 라는 말은 너는 변하지 않는다는 선고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 때도 라는 말은 너는 평생 그럴 거야 라는 저주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노력을 포기합니다. 반대로 과거를 덮어두고 현재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일은 좀 아쉬웠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실수했구나.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오는 복도 잡을 수 없다. 과거를 들추는 것은 상대방의 복을 막는 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 대신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또 그러네. 대신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말은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응원이 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대신 품위 있게 말하십시오. 할 말을 안 하면 속이 상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가 대신 사실만, 요구 대신 요청을, 충고 대신 경험을, 그리고 말의 끝은 항상 위로로 닫으십시오. 사람을 규정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말은 상처가 아닌 대화가 됩니다.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서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 인생이었습니다.